강남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 복도. 김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가슴이 쿵쾅거리며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옥 씨가 재혼한다는데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결혼식 한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보낸 이 짧은 문자는 선아가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삶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섬뜩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3일인데 재혼이라니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선아는 홀린 듯 중얼거리며 웨딩홀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욱, 오수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아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내 친구 수련이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30년 결혼 생활의 붕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 영숙 씨였습니다. 어머, 선아 씨 아니에요? 여긴 웬일이야? 태욱 씨랑 이혼하셨다면서요? 영숙 씨가 던진 위로 랍시고 하는 말은 선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수련 씨랑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잖아요. 축하라도 해주고 가야지. 어쩌겠어요? 선아는 무서운 힘에 이끌리듯 웨딩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웨딩홀 안은 화려한 옷차림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행복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련 씨 정말 예쁘네요. 태욱 씨랑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요. 하객들의 대화가 선아의 귀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선아는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곧이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태옥이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축복합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태옥이 신부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선아는 기둥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태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베일 아래 드러난 얼굴은 선아가 2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믿었던 오수련이었습니다. 수련아, 정말 너인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선아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련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보란듯이 태옥과 입맞춤을 했습니다. 요란한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우자 선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선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이내 초점이 잡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에요. 호텔에서 쓰러지셨다고 119가 모시고 왔어요. 선생님, 혈압이 지금 굉장히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것 같은데. 의사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선아의 핸드백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주었습니다. 선아는 멍하니 가방을 바라보다가 3일 전 텅 비어버린 화장대를 떠올렸습니다. 선아야, 채권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일단 네 폐물이라도 먼저 빼놓자. 태욱이 다급한 표정으로 보석함을 들고 나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태우가 잠깐 그 안에 우리 엄마 브로치 있잖아. 그것만은 안 돼. 정말 소중한 거란 말이야. 선아는 애원했지만 태욱은 알아. 내가 따로 잘 보관해 둘게. 채권자들한테 뺏기고 싶지 않으면 어서 줘 라며 선아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나갔었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누운 채로 문득 둘도 없는 친구 수련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선아야,
이 브로치 정말 예쁘다. 어쩜 이렇게 곱니?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수련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브로치를 탐내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태욱의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때렸습니다. 선아야, 제발 부탁이야. 딱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이 채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바로 다시 혼인 신고할게. 빚쟁이들한테 재산 안 뺏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선아는 결국 남편을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태욱은 고맙다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태욱의 눈빛이 왜 그렇게 선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은 빚을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 아니라 친구와 재혼하기 위한 파양 계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선아는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딸 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혜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지금 너무 불안해. 다음 날 오전 선아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선아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한양 아파트로 가주세요.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선아는 30년 전 처음 태욱과 이 집에 들어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고 앞으로의 날들도 그럴 거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님, 다 왔어요. 기사의 말에 선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삐삐 무정한 오류음만 울렸습니다. 맞는데 선아는 다시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아는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우가 문 좀 열어봐. 비밀번호가 왜 이래?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태욱과 수련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붉은색 재킷 옷깃에는 선아의 어머니 유품인 브로치가 보란 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아야.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수련이 너무나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아의 울분은 폭발했습니다. 수련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20년 지기 친구였잖아. 수련은 당당하게 태욱의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든 넌 이미 이혼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수련의 냉소적인 태도에 선아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친구, 그래, 친구였지. 근데 그건 과거형이고 이젠 아니지. 수련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수련의 잔인한 독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내가 솔직히 하나 말해줄까? 넌 고작 고졸이잖아. 영어 한마디 못하고 남편 사업에 도움 하나 못 주는 무능한 아내. 근데 나는 대졸에 영어도 유창하고 태욱 씨 사업 파트너들하고도 말이 통하거든. 누가 이 자리에 더 어울리는지 이제 분명히 알겠어. 수련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선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말은 선아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를 후벼 파는 비수였습니다. 태욱이 짜증이 난다는 듯 기어들었습니다. 선아야, 그만해.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했어. 이제 너랑 나, 완전한 남이야. 남의 집에 왜 함부로 찾아와? 여기가 어떻게 남의 집이야. 내가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선아는 절규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일 뿐이야. 이제 이 집은 수련이 집이고 내 아내는 오수련이야. 당장 나가. 태욱이 매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욱아,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서류상으로만 이혼한다고 했잖아.
비 때문에 잠시만 그런 거라고. 선아의 마지막 애환은 차가운 비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고지곳대로 믿은 네가 바보 아니야? 우리 이혼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때 선아는 수련의 옷깃에 발린 브로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브로치, 그거 우리 엄마 유품이잖아. 당장 돌려줘. 수련은 보란 듯이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조롱했습니다. 어머, 어쩌나? 이제는 내 건데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해? 선아는 무릎을 꿇으려 애원했지만 태옥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초라하게 굴지 마. 넌 그게 문제야. 항상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라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네 갈 길 가. 태옥이 선아를 짐짝처럼 밖으로 밀어내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선아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과 20년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원룸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 혜윤은 엄마를 보고 그 자리에서 와락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나왔다는 연락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혜윤이 엄마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선아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윤아, 미안. 일단 안으로 들어온 후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윤아, 네 아빠 재혼했어. 상대가 누구야? 알아. 얘기 들었어. 오수련 이모야. 선아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혜윤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여기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당장 아빠한테 가서 다 따지고 올게. 혜윤은 태옥의 회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비서를 지나쳐 사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혜윤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태욱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혼한 지 3일 만에 엄마 친구랑 재혼을 해?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태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갔어. 자기는 이런 답답한 삶이 지겹다면서. 혜윤은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빠가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하자고 엄마한테 사정했잖아. 태욱은 이제 수련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업을 도와준다며 선아는 무능력했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할아버지 간병이며 엄마 혼자 다 했잖아. 혜윤이 울분을 토했지만 태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혜윤은 절망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야. 다시는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혜윤이 사무실을 나가려다가 책상 위 액자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태욱과 수련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밑에 날짜가 할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잖아. 엄마는 간병하느라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혜윤이 액자를 바닥에 내던지자 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빠, 정말 더러워. 다신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혜윤은 그대로 뛰쳐나갔고 태욱은 부서진 액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전, 혜윤은 아빠 집에 남겨둔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윤은 중얼거리며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옷가지와 책들을 상자에 담던 혜윤은 서재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책장 뒤쪽으로 무언가 튀어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혜윤이 책을 빼내자 파란색 서류철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철의 표지에는 박태욱 회사 기밀 자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혜윤이 종이를 넘기자 수두룩한 여행 사진들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론, 용서 못해. 혜윤이 이를 갈며 서류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하나의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여 성병원 오수련 임신 10주 그리고 중절 수술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혜윤은 놀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날짜는 8개월 전, 즉 태욱과 수련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보호자 이름이었습니다. 최강호. 혜윤이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자. 그 이름은 아빠 회사의 최대 거래처 사장이었던 최강호였습니다. 수련 이모가 아빠뿐만 아니라 최강호 아저씨랑도. 혜윤은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이중 삼중의 배신이며 아빠의 사업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증거였습니다. 혜윤은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혜윤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걸 지금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하나? 아니야. 엄마가 겨우 정신 차리고 계신데 이걸 보시면 정말 쓰러지실 거야. 혜윤은 충격적인 진실을 잠시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걸로 반드시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일단 안전하게 보관해야겠어. 혜윤은 원본 서류 봉투를 금고 깊숙이 넣기 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친한 친구 민지에게 사본을 맡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 창가에 앉은 선아는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그런 엄마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선아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련이랑 있었던 일들 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 거짓이었구나 싶어서. 수련은 예전에 선아의 옆에 앉아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곤 했습니다. 선아야, 태욱 씨가 또 네 의견 무시했다며? 어떻게 매번 그래? 정말 너무하네. 선아는 그때 수련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수련은 조언하는 척하며 실은 선아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당할 줄만 알고 때로는 좀 강하게 나가야 해. 선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수련이는 태욱 씨한테 뭐라고 했을까? 이제 생각해보니 수련이 태욱에게 선아를 험담했을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태욱 씨, 선아 언니는 사업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순진하기만 해서 사모님 노릇이나 어울리지. 사업엔 도움이 안 되죠. 태욱 씨 같은 사업가 옆에는 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분명 수련은 태욱의 옆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0년 우정에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은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이간질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혜윤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다. 근데 혜윤아, 엄마가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30년 경력 단절된 여성이 사회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아는 동네 김밥집, 분식집, 마트, 카페, 편의점까지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직원 구하시나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약속이나 한 듯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방금 사람 구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직 못 됐네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선아가 나오자마자 동네 마트 주인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남의 남편 뺏으려 했던 여자라고 수련 씨가 조심하래. 수련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결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계까지 철저히 막아 파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선아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겨우 5억만 원이었습니다. 혜윤아, 어떡하지?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선아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윤은 애써 밝게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아르바이트 시간 더 늘리면 돼.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혜윤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서류가 반드시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저녁 8시 원룸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아가 문을 열자 태옥의 어머니인 정령자 여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선아는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윤이 방에서 나오다가 할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너희 둘에게 단단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선아를 위아래로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앉을 생각 없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갈 거니까. 시어머니는 선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수련이가 임신했다. 네? 임신이요? 선아는 순간적인 충격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래, 2달째야. 우리 집안의 귀한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어.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자꾸 주변을 어슬렁거리니까 수련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라. 동네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면서 창피하겠으리.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며느리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창피한 일로 폄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선아의 말을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오늘 온 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서울을 떠나 당장. 네? 뭐라고요? 선아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지금 안정이 필요한 시기야. 너 같은 전처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태아에게 안 좋아. 내 존재 자체가 수련이한테는 스트레스라고 알아들었어?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딸 혜윤이 울컥해서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하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고정상만 원이야. 이거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 시어머니는 봉투를 선아의 발치에 격렬하듯 툭 던졌습니다. 받고 떠나? 새로 태어날 내 귀한 손주를 위해서라도 네 모녀는 깨끗이 사라져. 저 30년 동안 어머님 며느리였어요. 그 기나긴 세월이 고작 5천명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이미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이혼 도장 찍었잖아. 이것도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선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돈 받고 당장 떠나. 다시는 우리 식구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서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선아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런 더러운 돈 받지 마. 당장 던져버려. 혜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치우려 했습니다. 혜윤아, 잠깐만. 우리 월세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 하잖아. 선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욕적인 돈을. 이건 아니잖아. 혜윤의 자존심 섞인 분노에 선아는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싫어. 정말 죽기보다 싫어. 하지만 내 딸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 더 싫어. 선아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지금은 받아야지. 선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두고 봐. 언젠가 반드시 이 돈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성공해서 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는 날, 오늘 받은 이 구류까지 전부 다 갚아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쥔 돈은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선아가 막막한 심정으로 고민하던 중 혜윤의 책상 위에 놓인 책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수시 대학 입시 요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선아가 홀린 듯 책자를 펼쳐보니 상담 심리학과 페이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담 심리학.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학문. 선아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남들 비위 맞추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문득 자신을 고졸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던 태욱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편 어려워서 공부 못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나도 대학 가면 좀 달라질까? 선아는 책자를 꼭 쥐었습니다.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혜윤이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선아는 조심스럽게 입시 요강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혜윤아, 엄마 대학 가고 싶어. 혜윤은 놀랐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하나도 안 늦었어. 엄마 정말 가고 싶어? 응. 상담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 나처럼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선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조건 도울게.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할 수 있어. 혜윤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학원도 다니고 이 혜윤이가 직접 과외도 해줄게. 혜윤의 씩씩한 격려에 선아는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역경의 시작이었던 거심천만 원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선아는 시어머니가 던져주고 간 그 돈으로 수능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수능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네. 자녀분이 고3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볼 거예요. 직원은 담안한 표정으로 선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네. 어머님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학원 교실에 들어서니 파릇파릇한 열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주눅이 들어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젊은 강사가 쉴 새 없이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선아는 노안으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필기를 하려 했지만 굳은 손이 좀처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선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쉬는 시간 한 여학생이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 엄마도 작년에 공부해서 대학 가셨어요.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합격하셨어? 네, 지금 학교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어머님도 꼭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학생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선아는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먼저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의 선아에게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혜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모녀의 고된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수학 다시 해보자. 이 공식만 외우면 돼. 혜윤이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혜윤아, 이 공식이 이해가 안 가. 자꾸 돌아서면 까먹는데. 혜윤은 지칠만도 한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괜찮아.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작은 원룸 거실은 어느새 책과 노트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새벽 2시까지 원룸에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자. 괜찮아. 이상하게 잠이 안 와. 태욱이랑 수련이 얼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 선아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날 그렇게 무시하던 거 내가 꼭 대학 합격증으로 보여줄 거야. 어느 날 학원에서 선아는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지금 이 점수로는 서울에서 가까운 대학 가기는 많이 힘들어요. 상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정말 잠만 자고 공부하셔도 최소한 6개월은 더 하셔야. 하지만 선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면 되는 거네요. 네,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더욱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혜윤의 굳센 격려로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학 진학은 단순한 학위 취득이 아니라 무시당했던 자존감을 되찾고 배신당한 삶을 스스로 치유하는 복수극의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수능날이 되었습니다. 선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엄마, 절대 긴장하지 마. 우리 연습한 대로만 해. 알았지? 혜윤이 시험장 앞까지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고마워. 혜윤아, 엄마 다녀올게. 시험장에 도착하니 교문 앞은 젊은 수험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로 희끗한 머리의 선아가 걸어 들어가자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선아는 시험 시간 내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혜윤과 함께 피눈물 나게 공부했던 것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시험 종료 종이 울리자 선아는 드디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니 혜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잘 봤어? 모르겠다. 그냥 최선을 다했어. 한 달 후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니야. 무서워서 못 보겠어. 네가 먼저 봐줘. 혜윤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엄마, 혜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떨어졌어? 선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합격이야. 엄마 합격했어. 여기 봐. 상담 심리학과 합격. 엄마 해냈어. 혜윤이 엄마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혜윤아, 이거 진짜야? 응? 진짜야? 엄마 이제 대학생이야.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월 첫째 주, 선아는 조별 과제를 위해 학교 카페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청춘 카페구나. 선아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서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아야. 선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한준규? 선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맞아. 나야, 선아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준규가 카운터에서 급히 나와 선아 앞에 섰습니다. 준규야.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30년 만이지? 선아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그녀에게 따뜻했던 과거의 인연이 새로운 조력자로 나타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준규는 선아를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고 따뜻한 커피를 새로 내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아야,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배신과 좌절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준규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 이혼했어. 태욱이랑. 준규가 충격을 받은 듯 물었습니다. 뭐, 이혼? 무슨 일 있었어? 태욱이가 날 속였어. 빚 때문에 잠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고 하더니 내 친구랑 재혼했어. 내 20년 지기 친구 수련이랑. 준규는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선아는 애써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재산도 전부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났지. 고졸이라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대학 가기로 결심했어. 중규는 안타까움에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야,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잘했어. 정말 잘한 선택이야. 중규는 선아에게 공부할 공간을 내어주고 매일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샌드위치를 챙겨 주었습니다. 선아야, 매번 이렇게 챙겨주면 나 너무 미안해. 뭘, 친구 사이에? 그리고 사실 보기 좋아. 네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 아주 멋있어. 중규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아가 배신으로 인해 입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기 객관화를 이루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선아는 상담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트라우마와 그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상처를 한 발 물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과제에 녹여냈고 교수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김선아 학생, 본인의 실제 경험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통찰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분명 좋은 상담사가 되실 거예요. 또한 매일 오후 중규의 카페에서 공부하며 젊은 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선아님, 저희 이따가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선아님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저희한테는 진짜 인생 선배님이시잖아요. 학생들의 순수한 호의에 선아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잃고 지냈던 젊은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2년 후 선아는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혜윤의 헌신적인 과외와 중규의 묵묵한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성적 발표 날, 선아는 엄마 A+가 3개나 돼 대박 이라며 기뻐하는 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대학 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상담 심리학과 김선아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선아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주눅 들고 그늘 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객석에 나란히 앉은 중규와 혜윤은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과거의 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재건한 새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캠퍼스를 걷고 있는 선아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수련이었습니다. 어머, 선아야. 장학금 받았다며? 축하해. 수련은 전혀 축하하지 않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늦은 나이에 공부해봤자 뭐.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 현실은 여전하잖아. 수련은 보란듯이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과거와 달리 수련의 상태를 꿰뚫어 보듯 물었습니다. 수련아,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수련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난 아주 행복해. 태욱 씨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 그래.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거짓 위에 위태롭게 세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거든. 선아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말에 수련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욱의 집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련아, 이상하지 않아? 최강호 사장이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태욱은 초조하게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최강호는 태욱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최 사장이랑 맺은 계약서 원본이 있던 파일이 없어졌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혜윤이 왔다 갔었지. 수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걔가 서재에 들어갔었다고? 수련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그 산부인과 서류가 분명히 그 파일 안에 있었는데 설마 혜윤이가 그걸 가져갔으면. 수련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강호 서류라는 시한폭탄이 혜윤의 손에 넘어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수련은 그날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혜윤이 서류를 들고 나타나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꿈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수련, 이것이 바로 거짓된 행복이 무너지는 전조였습니다. 늦은 밤 11시, 혜윤이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걸음으로 원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자 괜스레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한데?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혜윤이 불길한 예감에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가방 이리 내놔. 괴한이 혜윤의 핸드백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혜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괴한은 다른 귀중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 내놓으라고. 괴한이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혜윤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자 괴한이 당황한 듯 혜윤을 잇는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혜윤은 그대로 뒤에 있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차가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혜윤은 짧은 비명을 끝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괴한은 혜윤이 떨어뜨린 가방을 집어들고 내용물을 바닥에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다급하게 확인했지만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젠장, 없잖아. 괴한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들을 찢어버리고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선아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혜윤이 어디 있어요? 선아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중규가 쓰러지는 선아를 가까스로 부축했습니다. 중규 씨, 혜윤이가 어떡해요? 선아가 중규의 품에서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곧이어 담당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지금 뇌출혈이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선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 후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 현장을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방이 찢어져 있고 서류만 잔뜩 뒤진 흔적이 있더군요. 하지만 지갑이나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였습니다. 형사가 심각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황상 단순 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특정 물건 서류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누가 우리 혜윤이를? 중규가 형사에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CCTV는 확인하셨습니까? 중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격자를 찾아 경찰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틀 후 혜윤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선아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혜윤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범인의 특징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혜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주 진한, 수련 이모가 항상 뿌리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어요. 선아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여 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혜윤이 힘겹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혜윤이 천천히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아빠 집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수련 이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는데 임신 10주차 초음파 사진이랑 중절 수술 기록이 함께 있었고 보호자 이름이 최강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선아는 충격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수련 이모가 아빠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그 최강호 아저씨와도 부적절한 관계였던 거예요. 수련 이모가 그 서류의 존재를 알고 그걸 없애려고 절 해친 게 틀림없어요. 선아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해치려 했다니 절대 용서 못해. 그때 준규가 수련이 낯선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사진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돈을 주고 시킨 청부 폭행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소식은 뉴스를 통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혜윤은 TV로 재판 결과를 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드디어. 혜윤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규가 선아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윤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선아가 딸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브로치 되찾았어? 혜윤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이제야 할머니 유품이 제자리로 돌아왔네. 선아는 소중하게 브로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아와 준규, 혜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드디어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로 텅 빈 집으로 돌아온 태욱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삶과 마주하는 그의 비참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선아는 대학 졸업식장에서 당당하게 학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담 심리학과 김선아 이름이 호명되자 선아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웃어요. 혜윤이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아야, 축하해. 최고다. 준규가 어느새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든 선아는 그 무엇보다 값진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과를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2달 후 선아는 작은 건물 2층에 아담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엄마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선아는 센터 안을 흐뭇하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개소식 날 아침, 선아는 거울 앞에서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어머니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해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오전 10시 작은 상담센터에 선아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원장 김선아입니다. 선아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준규는 객석 맨 뒤에서 그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선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처한 상황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여기저기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망설이다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남편에게 배신당했어요. 그것도 제 친동생이랑요.
선아는 깊이 공감하며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셨으니 선아는 자신의 뼈아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그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단계별로 다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난 후 여성은 희망을 얻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 오후, 상담센터 앞 벚꽃나무가 눈부시게 만개했습니다. 혜윤과 준규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찰칵.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선아의 삶은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발견과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숭고한 사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절망의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일어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종착지는 비극이 아니라 쉰대 늦깎이 대학생이자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새로운 시작의 증명이었습니다. 인생은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배움,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